정보회의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삭스는 뭐라 그러던가요? 요즘 보면은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은 거의 골드만삭스인 네네.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채권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흔드는데, 예. 뭐 예전에 이제 많이 들었던 웹더덕이라고 하죠. 꼬리가 네네. 몸통을 흔드는 그 채권의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확 흔들면 전체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 주식 시장도 같이 영향을 네네. 받고 뭐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 같긴 하고 그렇다면 이제 개별주는 또 조금 멈춰 있고 IT 대형주도 멈춰 있고 뭐가 올라간 겁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네이버 기업이 카카오.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러게 오르는 네. 건 있군요. 자, 근데 골드만삭스가 아침에 뭔가 코멘트를 한 것 같고 그 정보를 좀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시장에서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입니다. 온건적인가요? 예.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연준의 행동 특성이 연준은 항상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0년 만기 국채가 돼서 큰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시장은 다시 평온해졌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하는 이야기는 과연 지금 뭐 과열이다 인플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8월 9월이 되면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실업수당 지급되던 것이 중단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는 것이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연준은 뭐 이번 주에 FOMC가 열린다 하더라도 연준은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너무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비율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고용지표, 노동시장을 그렇죠. 좀 많이 주목하는 네네. 멘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틀린 소비자 말은 아니죠. 소비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차피 돈을 풀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표현한 것처럼 8월, 9월 돼서 그 미국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졌을 때 그렇게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사실하고 소음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작년서부터 골드만삭스의 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네. 시장 표현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외국계 IB들 뭐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뭐 그 힘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수급에서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얘기들을 좀 한번 정리해봤는데 언뜻 들으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들 포지션 유리한 대로 얘기하고. 물론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한국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한 올해 2번 얘기하다가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뭐 3번까지도 얘기하고 처음엔 4번을 하도 상관이 없는 거죠. 4번 금리요? 예. 올해?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어차피 지금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었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열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 성장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그 금융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금리를 뭐 한 번 올린다, 2번 올린다, 언제 올린다 너무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국내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강하게 하고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뭐 계속 그런 온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지? 코스피를 사라는 얘기인지 코스피 사야죠. 사야 됩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좋아지는 기업을 시장에 이렇게 피곤할 때 저희는 꾸준히 하나씩 쭉 쌓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네. 시간의 문제겠죠. 자, 그럼 기업을 봐야 될 텐데 기업의 정보는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을 다뤄볼까요? 저희가 계속 추구하는 거는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장기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게 저희 방송의 목적이죠. 네.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RFHI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5G로 많이 언급이 되는 네네. 통신 관련주죠. 예. RFHC. 네.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자꾸 회자되는 화합물 반도체의 히로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합물 반도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갈륨 니트라이드라고 해서 질화 갈륨을 소재로 한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물 반도체를 저희가 좀 먼저 화물 반도체 웨이퍼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실리콘 기반의 LDMOS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좀 진화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갈륨 비소가 나오게 됩니다. 갈륨 비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 제품에 비해서 전자 이동도가 6배가 빠르고 넓은 에너지 밴드 갭으로 250GHz에 이르는 고주파 대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너무 고가이고 그리고 이제 갈륨 비소의 그 물성이 있기 때문에 웨이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생산 수율 조절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구동할 때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갈륨 웨이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합물 반도체 웨이퍼의 진화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네. 가장 범용으로 시작됐었던 것이 실리콘 기반이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LDMOS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되게 된 게 이제 갈륨 비소, 원소기호 GAS 갈륨 비소 웨이퍼가 시장에 등장을 해서 지금 갈륨 비소를 히토류에 해당이 될 텐데. 그렇죠. 희귀한 금속.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갈륨 비소 같은 경우는 군사용 고가이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지금 RFHC가 주력하고 있는 질화 갈륨 같은 경우는 높은 열 전도도를 유지하면서 고주파에서 작동하는 것이 기존의 실리콘 기반보다 약 1000배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iC, 탄화규소이죠. 탄화규소 대비 3배가량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 고전력 반도체 소재로서 최적의 재료로 적용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G도 2기가 대 3기가 대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3기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질화갈륨 소재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질화갈륨을 이용해서 칩을 갖다가 적재를 한 무선 주파수의 전력 증폭기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RFHRC가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RF 증폭기, 전력 증폭기가 이게 또 중요한데요.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 장비의 송신이나 수신단에서 신호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면 날씨, 지형이면 지형 이런 외부 간섭으로 인해서 이 신호가 변형이 된다거나 왜곡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크게 증폭을 해줘야 되는 필수 부품입니다. 특히 이제 그 RFHR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기지국 제품에 채택이 되어지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제 실리콘 기반 LDMOS 소재 제품을 대체하는 이 질화갈륨 제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선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일본 스미토모 일렉트릭이 경쟁 업체이긴 한데요. 국내에서 국산화를 하면서 시장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보다도 효율은 10% 정도 높고 크기는 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전력 소모량 같은 경우도 20% 정도 더 감소할 수 있는 이런 고효율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5G면 5G를 비롯해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위성통신, 방위 산업에까지 확대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RFHIC 같은 경우는 강점을 저희가 첫 번째로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RFHIC가 시장에 상장되었을 때는 매출 볼륨도 작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도 적고 하였기 때문에 좀 소외를 받았지만은 지금 4차 산업으로 통신과 관련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 화합물 반도체의 선도 주자인 RFHIC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 매출처 같은 경우도 굵직한 통신 업체들을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뭐 일본의 NTT 도코모 등등 여러 그 굵직 통신사를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계속 전 세계 글로벌 방위 산업 업체들하고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은 먼저 세계 4위 업체인 레이시온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3위인 영국의 BAE 시스템, 세계 1위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 세계 5위의 놀스롭 그루만, 세계 9위 L3 해리스, 세계 12위의 에어버스, 그리고 세계 54위의 코브햄,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68위 LIG 넥스온 등 이런 방위산업업체하고도 순차적으로 협업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세계 1위의 방사선 치료업체가 있습니다. 네. 베리아 메디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힘들었었던 이유는 화웨이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 향이 줄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북미향 수주가 많아지면서 2분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어질 것 같은 국면입니다. 지금 그 RFHIC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질화관련 트랜지스터 생산업체라고 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RFHIC의 사업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무선통신 사업 부분에는 그 질화관련 트랜지스터 제품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5G로 하면서 3GHz 이상 가게 되면은 질화관련 트랜지스터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용 질화관련 전력 증폭기도 특히 이제 이 RFHIC 같은 경우는 칩 온 보드 공정을 통해서 질화 관련 웨이퍼를 질화 알루미늄 기판 위에 적체를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위성 통신, LTE, WiMAX, 레이더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업체가 여러 방산업체를 거느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레이더용 질화 관련 전력 증폭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레이더에 들어가는 부품이 진공관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영화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뭐 공격을 하러 갈 때 비행기가 들어갈 때 저기에 레이더가 가동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공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행기가 떴을 때 저쪽에서 이상을 탐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진공관을 예열을 하고 작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공관 방식은 24시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네. 전력 소모도 많고 진공관이라고 하는 물성 때문에 내구 연수도 적고요. 이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방산업체들하고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한국항공우주에서 KA-21 보라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간 것이 그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아에사 레이더라고 하죠. 점점 이제 레이더가 아에사로 진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에사에 들어가는 진공관을 질화 관련 제품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RFHIC 성장 동력은 굳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처 중에서 방사선 업체를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그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요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치료기에도 이 질화 관련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시장에서 점수를 좋게 주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앞으로는 이제 그 5G 시대가 되면서 무수한 통신이 확대가 되어질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 고기능성의 소형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될 것이고 그 높은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질화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FHIC가 매출 대비 회사 볼륨이 좀 크게 있는 형국이지만 장기 성장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좀 9천억이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죠. 매출로 카운트했을 때는 좀 부담 갈 수 있는 네. 국면이지만 산업 내에 차지하는 위상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800억을 넘는
자금을 통해서 회사가 아예 기판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도 하고요. 그리고 신제품 기술과 관련돼서도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출자도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증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이고 어려워요. 질환륨, 네. 특히 LDMOS 뭐 이렇게 네, 들어가면은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학구적인 일. 신기술이 또 하나 적용된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 기판에 다이아몬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트랜지스터 이 공정이나 패키지 기존의 실리콘이나 탄화 규소보다도 열 전도성이 4배에서 10배. 어. 왜냐하면 기지국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걸 네. 열 전도를 방해할 효과가 4배에서 10배까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 밀도, 전력 효율, 선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초소형 기지국 하는 데 있어서는 최첨단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이게 그 토류나 그 물성 말씀하셨는데 이 고유의 진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계 쿼츠를 할 때는 이제 수정 진동자를 그렇죠.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강해서 훨씬 유리하죠. 그렇게 열 되게 전도성도 좋고 그 안에 전기를 통해주고 그 안정성.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채산성이 잘 안 맞았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첨단 제품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채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RFHIC 같은 경우는 국내외 8개국에 9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커지는 시장에 신기술로 신제품으로 국산화를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자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880억 증자가 그 네, 용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증자의 사용처가 예, 네. 전력 반도체 사업과 관련돼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네. 전력 반도체에 관련돼서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이제 증자의 형태도 중요할 텐데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느냐. 뭐 네. 지금 질문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네네.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일반 주주 청약이면은 주가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네. 형태는 정해졌나요? 그럼에도 아니요. 6월 2일 날 권리라서 7월 27일 상장을 하게 되죠. 상장 물량이 들어옵니까? 청약 가격이 29,800원입니다. 29,800원? 네네. 싼데? 그러면은 물량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 차익을 누리시는 분들이고요.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RFHIC 이 그 화합물 반도체 시장의 히로인이라 할 수 있는 이건 실체가 있고 매출도 일어나고 5G라고 하는 든든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뭐 사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네. 증자 전에 관리성 주가 부양할 때 살짝 들어가서 증자 이익만 챙기시고 나오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시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냥 일부일 것이고요. 네. 여태까지 RFHIC를 보유하고 계셨었던 분들은 이런 그 권리락을 하고 신규 상장이 돼서 주가가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이 그래도 어렵죠. 네, 이게 이제 고주파대로 가면은 사실 그 보통 우리가 고주파를 얘기하면 마이크로웨이브 네네. 전자레인지를 많이 예.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그 뭐 레토르트 식품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컵라면 같은 것들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잖아요. 네. 기존에는 한 2분만 데워도 이게 익는데 이제 뭐 용량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면 자체가 두꺼워지다 보면 3분을 데울 때 용기가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 친환경 용기, 그래야 내열 되는데 용기. 그 용기를 이제 바꿔야 되는 예, 거죠. 그게 예. 이제 질화갈륨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주파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전파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리면은 자율주행 같은 게 될 그건 수가 전혀 없죠. 안 되는 거죠. 예. 네. 뭐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질화갈륨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지만 조금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은 이 RFHIC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분기 흑자 전망을 지금 제시한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미국향 수주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한래프트 보면요. 자, 시장 풍문 얘기 좀 더 가볼까요, 이제? 시장 풍문 전일 뭐 시장은 좀 그랬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시장 종지수는 신고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왜 내 것들은 우울한가? 그 중심에 보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네. 서로 시총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네,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또 신규 IPO가 있고 네이버는 현재까지 시장 선도 지위를 또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 뭐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관들은 네이버를 더 편입하실 것이고 카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를 편입할 것이고 그래서 선의 경쟁 비슷하게 그 시가총액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좀 돌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변돌이 있는 종목인데 배너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배노홀딩스. 배너홀딩스라고 하는 좀 기업인데 생소한데요. 예. 과거에 이제 그 엔터메이트로 설립이 되어서 2015년도에 한국 제2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하고 합병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터메이트가 2020년 작년이죠. 주식회사 배너홀딩스로 사명을 개편을 하였고요. 그러면 기존에 엔터메이트가 영위하였었던 건 무엇을 하였냐 하면요. 뭐 아이러브 삼국지, 천하를 탐하다, 다크 에덴 이런 그 모바일 게임하고 신선도, 와룡 전설 등 온라인 게임. 이 회사는 2012년도서부터 중국향 이런 온라인 게임을 많이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소화가 되어져 있었는데 네. 이 회사 보면 재미있는 게 기존의 전화사채 110억 원을 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지난 4월에 75억을 전화사채를 또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 75억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 40억 원은 한국투자바이오글로벌 펀드가 하였고요. 30억 원 주식회사 코인이 하였는데 이번에 이 90억 원을 가지고 스마트 건물용 친환경 건축재질 제조 및 시공 그리고 이제 복사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식회사 CM코를 인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배너홀딩스이냐 하면 게임하는 게임 업체 그리고 배너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업체 네. 그리고 이 친환경 건설과 관련된 CM코 이런 식으로 많이 벌려 하네요. 넣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배너홀딩스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졌었는데 지금 전일 바닥에서 대량 거래 생기면서 이렇게 다각화하고 출자하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네.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네요. 9천억 원짜리 RFHIC보다는 1,500억짜리 이제 배너홀딩스를 더 네. 관심을 두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건 본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당장 오늘 뭐는 아니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저 배너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재무제표 따지고 기본 투자하신 분들은 어려운 조금 신종목이죠. 어렵겠죠. 예. 네. 자, 시간의 특징주 하고 마무리할까요? 전일 시간의 특징주는 아무래도 그 이스타 항공 입찰 단독 입찰로 네, 한림이 포기했고. 예. 쌍방울 그룹 컨소시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림이 10%, 쌍방울이 9.81%, IOK가 플러스 5.31%, 미래산업이 3.97%, 비비안이 2.33% 강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하나 짚어보셔야 될 게요. 그 이스타 항공의 공개 입찰에 쌍방울 그룹이 단독 입찰인데 더 중요한 게 재밌는 것이 입찰 공고하기 전에 네. 주식회사 성정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스토킹 호스라고 하는데요. 매각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쌍방울 컨소시엄이 1,000억을 제시했다. 네. 먼저 그 성정이 1,000억을 제시했는데 쌍방울 컨소시엄이 1,200억을 제시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쌍방울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스토킹 호스라고 하는 경우는 우선 협상자한테 너 200 더 넣어줄 수 있어? 1,200 맞출 수 있어? 네. 내가 1,200 넣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쌍방울보다도 우선 협상의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계약을 갖고 있기 약간 때문에 수의계약 비슷한 네, 그 요 성정의 그런데. 실체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짚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네요. 쌍방울이 뭐 단독 입찰이라고 돼 있지만 낙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일 DB하이텍이 플러스 2.53% 강세 마감하였는데요. 네.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직접 제작과 관련돼서 모비스를 주축으로 해서 DB하이텍과 키파운드리의 공동 개발 추진 소식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스탄공은 그러면 쌍방울이 가져가면 방울을 다나요 거기다가? 네.
모르겠네. 로고를 어떻게 쓰실지. 보도록 하죠. 자,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